마음의 간격입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관계가 틀어진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요.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하고 괜히 다시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진 경험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속이 상하고 말을 하면 괜히 일이 커질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말지요. 하지만 마음속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괜히 트집을 잡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까다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참아왔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웬만한 일은 넘기고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말을 삼켜온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실 싸움의 원인은 감정이 커서가 아닙니다. 화를 냈기 때문도 아니고 속이 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올라온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시작했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곧바로 말을 꺼낸 사람은 대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말은 점점 빨라지고 목소리는 높아지고 상대는 설명을 듣기보다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감정이 올라왔지만 한 번 멈추고 말을 고른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이상하게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감정,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조금 차분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싸우지 않고 말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와 아무 생각 없이 꺼냈다가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조금만 순서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나? 지금 와서 다시 말 배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탓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덜 다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약속 시간을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저녁이 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합니까? 아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운했고, 속상했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또 시작이네. 결국 대화는 누가 더 서운한지, 누가 더 억울한지 따지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왜 항상 싸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장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방어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말에서 감정이 먼저 강하게 느껴지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미국의 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첫 문장의 감정 표현이 강하게 담길수록 상대의 뇌는 이해 모드가 아니라 방어 모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변명할 준비부터 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황과 사실부터 차분히 전달하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을 덜 받고 말을 끝까지 들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말하는 것도 틀린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앞에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입니다. 감정부터 말하면 상대는 나를 비난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방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상황부터 말하면 다릅니다. 오늘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으셨어요. 그때 저는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래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그제야 여러분의 감정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감정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지 상대를 밀어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앞서면 말은 무기가 됩니다. 상황이 앞서면 말은 다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항상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꺼내는 순서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감정부터 꺼내지 말고 상황부터 조용히 꺼내 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싸움을 멈추고 관계를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온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도 알고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사람이 연락을 잘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약속도 미뤄졌습니다. 서운함이 쌓인 끝에 남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거지? 이제 내가 불편해진 거 아니야? 그 말이 나온 순간 상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결국 대화는 서운함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오해하고 변명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락이 뜸했던 이유는 집안 문제와 건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말을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도 추론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볼 때 사실보다 먼저 의도를 추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섞이면 그 추측은 대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닫히고 대화는 방어와 해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행동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설명하기보다 의도를 먼저 말해버립니다. 일부러 그랬잖아. 나를 무시한 거지. 이제는 관심 없는 거잖아. 이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를 규정하는 순간 대화는 끝이 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락이 줄어서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말에는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만 조용히 놓을 뿐입니다. 의도를 말하지 않아도 감정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대개 상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에 붙인 우리의 해석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 사이에서 자주 마음이 상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상대의 의도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해를 멈추고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부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맨날 약속은 대충 넘기고 중요한 건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아내의 말 속에는 오래 쌓인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참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항상, 맨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맨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 순간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을 따지고 누가 더 억울한지를 증명하는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운한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말은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일반화 언어라고 부릅니다. 항상, 맨날, 늘.
절대 같은 말은 한 번의 사건을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 전체로 확대시키는 표현입니다. 여러 관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반화 언어가 자주 등장할수록 관계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전체를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설명보다 방어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번 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그런 사람이라는 판결을 들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말로 키워진 문제의 크기입니다. 한 번의 행동을 항상으로 묶는 순간 대화의 주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서운했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한 사건으로 남습니다. 상대도 그 사건을 돌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말을 줄이면 문제는 오히려 해결에 가까워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함은 덕이 아니라 균형이 덕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과해질수록 진실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혹시 그동안 이 정도 말은 해야 알아듣지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강한 말이 항상 강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항상이나 맨날이라는 말 대신 그날의 일 하나만 꺼내 보십시오. 문제를 작게 말할수록 해결은 오히려 커집니다. 이번에는 가족 사이에서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이 약속한 전화를 며칠째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바쁘겠지 하면서도 서운함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항상 내 일만 중요하지. 부모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 말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더는 버틸 수 없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꼭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맞는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의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분노나 서운함 같은 감정이 강할수록 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의 기억에 가장 날카로운 부분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즉, 그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에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지금 맞는 말이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정확성이 아니라 말의 타이밍입니다. 말을 미룬다고 해서 지리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상대를 잃을 수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은 조금 뒤에 꺼내야 할 말입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 속에서 한 말은 언제나 후회를 남긴다. 세네카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을 참아온 자신을 답답하게만 느껴오셨다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온 것입니다. 다음에 감정이 크게 올라오는 순간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해야 할 말인가? 아니면 조금 뒤에 해야 할 말인가? 그 질문 하나가 오래 지켜온 관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왜 자꾸 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작은 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말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끊지 않으려는 듯 숨 쉴 틈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때도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상대는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말이 너무 많아. 이 말이 나오자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서 말이 빨라진 줄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투가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말 속도는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특히 말이 빨라질수록 상대는 설득당하고 있다기보다 몰아붙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화 속도가 빠를수록 감정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염되는 감정 전염 효과가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내 말이 빨라질수록 내 감정도 함께 상대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말의 속도는 말의 내용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속도가 빠르면 그 말은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천천히 하면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전달됩니다. 한 문장을 말하고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는 말에는 참된 뜻이 담기기 어렵다. 노자는 많이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을 안 하면 답답해서 자꾸 말을 이어가게 되셨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끌게 됩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을 더 보태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싸움을 멈추고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 자리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내자 다른 분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건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지만 그날 이후 그분은 다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군계 신호 언어로 분류합니다. 내가 말이야라는 말은 내용보다 먼저 위치를 전달합니다. 상대의 뇌는 지금 가르치려 한다. 위에서 내려온다고 인식합니다. 이 순간 상대는 내용을 듣기보다 마음을 닫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말하는 높낮이입니다. 내가 말이야라는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위와 아래를 나눕니다. 관계에서 높낮이가 생기는 순간 대화는 멈춥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낮을수록 멀리 간다. 어른스러움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리를 낮추는 데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말이야라는 말을 습관처럼 써오셨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자연스러운 말버릇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닫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을 낮추면 사람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번에는 부부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 말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말하려던 감정은 그대로 목에 걸려버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만 들은 것 같았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즉각적 부정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내용을 전달할 의욕을 잃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 초반에 부정어가 등장하면 상대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대화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라는 말은 설명을 시작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감정을 지우는 말입니다. 의도가 어땠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이 한마디만 있어도 대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반박이 아니라 이해에다 이해 없는 설명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라는 말을 습관처럼 써오셨다면 그 역시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감정이 오가는 순간 설명부터 하지 말고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화를 다시 열어줍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임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가 모인 자리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러자 상대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봐.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풀려던 자리가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서로의 상처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책임 전가 언어라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먼저라는 말은 문제를 함께 보자는 제안이 아니라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 초반에 책임 전가 표현이 등장하면 사람은 협력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대화가 아니라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누가 먼저인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니라 이기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목적은 이해에서 승패로 바뀝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서운함만 남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상대를 이기기 위한 근거로 삼는 순간 관계는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억울한 건 사실이잖아라는 마음에 이 말을 꺼내오셨다면 그 마음 역시 이해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누가 먼저였는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우리 그때 상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재판이 될 뻔한 대화를 다시 대화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싸우지 않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말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꺼내는 순서와 말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부터 말하면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의도를 단정하면 대화는 오해로 변합니다. 항상과 맨날이 붙는 순간 문제는 사람 전체가 됩니다. 지금 할 말과 나중에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맞는 말도 상처가 됩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감정은 더 멀리 번집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이 세 가지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을 준비해도 관계를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을 아껴온 것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을,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혼자 삼켜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조금만 더 알아두셔도 됩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질문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관계를 살리는 말일까? 아니면 이기려는 말일까? 그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꾸고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하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간격이었습니다.